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분 할머니는 올해로 70이 됐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검소하게 살아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10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 구석에서 팔을 다듬고 저녁이면 반찬 가게에서 반시간 일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보상금이 100억이라고요? 군청 공무원의 말에 할머니는 2번이나 물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소유했던 땅이 국가개발 사업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는 존재조차 잊고 지냈던 땅이 무려 100억 원이라는 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부엌에 삐걱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돈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나? 아들 둘, 딸 하나. 하지만 정말 그럴 만한 자식이 있는 걸까?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는 걸 할머니는 평생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자식들의 속마음을 시험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가진 것을 숨기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자식들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발엔 꽃무늬 남방 해진 회색 바지, 오래된 고무신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머리도 감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마치 동네 폐지를 줍는 노파 같았습니다. 발목에는 하얀 붕대를 감아 다리를 심하게 절개 보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첫째 아들 태수의 집이었습니다. 태수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도심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빌라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가도 반겨줄까?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어머마, 엄마 왔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갑자기. 그냥 니들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거실로 들어서자 눈이 부셨습니다. 대리석 바닥 커다란 가죽 소파, 벽걸이 TV, 그리고 반짝이는 샹들리에. 하지만 이 집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잔도 내주지 않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무심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서재에서 첫째 아들 태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니는 잘 지내냐? 태수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냄새가 좀 나요. 씻고 다니세요. 오랜만에 오시려면 좀 단정하게 하고 오셔야죠.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할머니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할머니는 애써 웃었지만 손이 바지 주름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요. 다음에 오시죠. 우리도 바쁘니까. 그래, 알았다. 그때서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아무런 온기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빌라를 나서며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보자. 둘째는 어떨지.
할머니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집을 나온 김영분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지만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태수의 무심한 얼굴, 며느리의 냉랭한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둘째는 다를 거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속이 깊고 공부만 하던 아이였으니까. 버스를 타고 40분쯤 달리니 둘째 아들 민수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깔끔한 회색 건물, 관리가 잘 된 화단,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허리와 다리를 더 굽힌 채 힘겹게 현관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민수의 눈길이 할머니의 발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는 왜 그래요? 또 아파요? 그냥 좀 시큰거려서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민수는 잠시 할머니를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옷이 왜 이렇게 좀 신경 쓰고 다니세요? 엄마가 그러고 다니면 저도 좀 그렇잖아요. 그 말 속에는 은근한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니들 보려고 왔다. 민수가 부엌을 둘러보더니 멀찍이 말했습니다. 아, 지금 반찬이 별로 없네요. 그냥 과일이라도 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나 배 안 고프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한마디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도 준비를 하죠. 오늘은 좀 바빠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내가 괜히 왔다. 잠시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시험지 채점이 있다며 서재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 며느리, 손주 둘. 그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둘째도 아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나간다. 니들 건강해라. 네, 어머니도요. 문이 닫히자 아파트 복도의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의 자신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막내만 남았다. 은정이는 다를 거다. 아니, 달라야 하지. 그날 저녁 할머니는 버스를 갈아타고 막내딸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고 마음속에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쯤 버스는 막내딸 은정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주택과 작은 가게들이 뒤섞인 골목이었고 곳곳에서 커피 향과 빵 냄새가 풍겼습니다. 할머니는 골목 안쪽 은정 커피라고 쓰인 작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니 은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소보다 수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카운터 옆에는 임대료 연체라고 찍힌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정이 고개를 들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다리는 괜찮아요?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은정은 서둘러 엄마를 카운터 뒤 의자에 앉혔습니다. 앉아요, 앉아. 오늘 장사는 영 꽝이라서 근데 엄마 오셨으니 밥이라도 먹고 가요. 됐다, 바쁜데.
아니에요. 집에 재료 조금 있으니까 집에 가서 금방 해줄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은정의 손길에 이끌려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커피숍 바로 위 15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주방은 좁았고 냉장고 안에는 반찬이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정은 냄비를 꺼내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사위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계란 부침에서 고소한 향이 났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지내시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없다. 뭐 늙으면 다 그렇지. 그래도 자주 가봐야 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첫째나 둘째와는 달랐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은정은 엄마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은정은 커피를 내려 엄마 앞에 내놓았습니다. 엄마는 이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직접 볶은 원두예요.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오래된 겨울 이불 속에 파묻힌 듯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은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돈 은정이한테 물려주자. 네가 진짜 내 자식이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내가 오늘은 그냥 온 게 아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엄마? 너 아버지가 남겨둔 땅 그게 말이다. 100억이 나왔단다. 은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엄마를 보았습니다. 네. 엄마, 그게 무슨 농담이죠? 아니다, 진짜다. 그 돈 중 절반, 50억은 네 거다. 은정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편하게 쓰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쓸 자격이 있다. 네 마음이 진짜니까.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이 대화가 곧 온 가족의 운명을 뒤흔드는 불씨가 될 줄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은정은 할머니가 건넨 말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도 손님을 맞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50억이라는 숫자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와 남편에게만 조용히 어르신들 모실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비밀이란 건 꼭 흘러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사위의 지인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은정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그 말이 지인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일은 엄청난 유산으로 변했고 결국 소문은 첫째 태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 50억? 그게 진짜야? 태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돈이 그렇게 많았대. 그걸 은정이한테만 주겠다고 한 모양이야. 아내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럼 빨리 가서 이야기해야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편 둘째 민수도 다른 경로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 동료가 내 엄마 돈 많다며 하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넸고 민수는 반사적으로 웃어넘겼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돈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지?
이튿날 할머니 집 앞 골목에 낯익은 두 대의 차가 나란히 섰습니다. 먼저 내린 건 첫째 부부, 그 뒤를 둘째 부부가 따랐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친 두 형제는 잠시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형, 왜 왔어? 너야말로 왜 왔냐?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니들이 다 모였네. 무슨 일이고?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들었어. 아버지 땅 판 돈이 100억이라며. 근데 왜 그걸 은정이한테만 준다고 해? 할머니의 눈썹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걸 누가 전했노? 민수가 나섰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이면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들이고 엄마 자식인데.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둘째 며느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동안 나름 효도한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효도? 니들이 언제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노? 돈이란 건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 하는 기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없다. 니들 오늘 찾아온 것도 돈 때문 아이가. 순간 첫째와 둘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네요. 그래도 우리도 자식인데. 하지만 할머니는 의자에 깊이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놨다. 니들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집으로 돌아가며 서로 원망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의 공통된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돈 꼭 내 손에 넣겠다. 이틀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잔잔히 들렸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문 열어.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젖은 우산을 든 첫째 태수와 둘째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웬일이고 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민수도 옆자리에 앉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지난번에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세 형제인데 한쪽만 챙기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국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니들이 왜 이러는지 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했다. 태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나 사업 힘든 거 알잖아요. 지금 회사가 자금난이 심각해. 이 50억이면 회사도 살리고 엄마도 좋은 집으로 모실 수 있어. 민수도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형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적어도 50억이면 우리 가족 전부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은정이만 챙기는 건 형편에 어긋나요. 할머니는 가만히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묘한 실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니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돈 때문이구나. 태수는 손바닥을 쾅 하고 무릎에 내리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 공평하게 그 말은 좋다. 근데 공평이라는 게 돈으로만 되는 줄 아나?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돈은 돈이고 감정은 감정이죠. 아니다. 돈이란 건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니들이 준 건 그릇이 아니고 돌덩이였다. 거실 공기가 서서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그동안 시댁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명절마다 오고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그 보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면 저희 마음은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도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은정이는 커피숍에서 놀면서 빚만 내는데 어떻게 50억을 그냥 줍니까? 그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은정이가 놀아? 니들처럼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효도하는 척 안 해서 그렇지. 그 애는 나한테 마음을 줬다.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법적으로라도 따져야 하는 거 아니야? 유산이면 원래 균등하게 나누는 거잖아. 민수도 날카롭게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원칙이에요.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두 아들 앞에 섰습니다. 니들이 원칙을 말하니 나도 원칙대로 할란다. 내 재산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마음 없는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 태수는 손에 힘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비는 점점 세차게 쏟아지고 집안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지만 그 굳은 결심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수와 민수가 거칠게 집을 나간 지 이틀 후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작은 상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잿빛 구름이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쓸쓸한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이 은정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 며칠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별일 아니다. 아니에요. 오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마음이 편할 리 없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정아, 네가 그날 했던 말 기억하나? 어르신 유치원이요? 그래. 그게 아직도 하고 싶은 생각이가. 은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엄마. 그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낮 동안 편히 쉬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곳 꼭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태수와 민수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번엔 차갑고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러 왔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감정 빼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두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니들이 뭘 말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은 결심을 더 굳히려고 한다. 태수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결심? 그래. 이 돈 다 사회에 환원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50억이든 100억이든 그걸 다 사회에 준다고요? 그래. 너희처럼 마음 없는 자식에게 주느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겠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거야? 버린 게 아니다. 니들이 스스로 마음을 버렸을 뿐이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한테 주신다던 돈도 다 환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니는 다르다. 니가 하고 싶은 일, 그 어르신 유치원 그거 하거라. 그게 내 환원이다. 은정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 내가 나와 같은 뜻으로 쓰는 돈이라면 그건 사회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태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엄마, 진짜 이러면 우리 형제 사이 끝장나는 거야.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로 가든 뭐든 절대 이렇게 못 놔둡니다. 할머니는 두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그 돈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다. 그날 밤 은정은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늦도록 차를 마셨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이 돈 정말 가치 있게 쓸게요. 엄마처럼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는 곳을 만들 거예요.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거실 안에는 잔잔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태수와 민수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태수의 사무실에는 창문 밖 늦여름 햇볕이 비치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거래처 세 군데가 이번 달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뭐? 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그리고 사장님 개인 채무건도 뉴스에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이마에 굵은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 없는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 그 말이 귀를 찌르는 듯 울렸습니다. 둘째, 민수는 교무실 책상 위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부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 선생, 최근에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런 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참에 휴직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수는 억울함과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 가방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은정이 때문이야. 그 시각 은정은 작은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햇살 어르신 유치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홀, 따뜻한 색의 벽지, 창가에 놓인 화분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참 예쁘게 해놨구나. 이 돈이 엄마 마음이라는 걸 알기에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거예요. 그때 사위가 들어와 공사 도면을 내밀었습니다. 의료실, 상담실,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던 머무는 곳이 완성됩니다. 고맙다, 최서방. 니도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는 걸 아는구나. 그날 저녁 은정은 어르신 유치원 준비로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며 엄마와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예약 상담만 3분이나 왔어요. 개원하면 금방 자리가 찰 것 같아요. 그래,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니 복이 따라오는 거다. 한편 같은 시각 태수는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계좌 잔액 부족이라는 문구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 거실에서 교육청 공문을 읽으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 안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은정의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결국 회사 부도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사무실 짐을 빼던 날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허탈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과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술에 의지하며 자신을 책망했지만 마음 한켠엔 미안함이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교육청 감사 후 학교에서 자진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의 눈초리와 학부모 민원은 그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시작된 거지. 홀로 방에 앉아 과거를 되짚어 보던 중 그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은정의 어르신 유치원은 개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은정, 사위는 함께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게 진짜 내 마음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야, 민수야, 무슨 일로 왔느냐?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돈보다 엄마 마음을 더 생각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엄마와 은정이처럼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두 아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심이 담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세 사람은 함께 어르신 유치원 건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피어났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어느 차가운 날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는 특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잔치상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 무침, 갓 담근 김치와 함께 작은 그릇에 담긴 생선구이까지. 엄마 음식 냄새 정말 좋아요. 막내딸 은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손맛이 최고지. 첫째 아들 태수도 조심스레 한 접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가족다운 분위기네요. 두 아들은 할머니 앞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죄송했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민수도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묵묵히 듣다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진짜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밥상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녹여나갔습니다. 한편 은정이 이끌던 햇살 어르신 유치원은 점점 소문이 나며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그곳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자신도 한때 가족 간 갈등을 겪었지만 이제는 평화를 찾았음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수와 민수는 각자의 길에서 조금씩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중소기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소규모 사업을 준비했고 민수는 학교를 떠나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머니와 은정이 하는 일을 도우며
점차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 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 작은 아파트에서 손녀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정과 사위는 어르신 유치원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며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따뜻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그걸 깨달은 우리 가족이 참 다행이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